특별 세션 1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그 대주제는 매체 환경 변화와 방송사 재허가 재심사가 되겠고요. 제도 개선을 위한 진단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두 분 이제 발제 선생님들 모시고 그렇게 먼저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세 분 이제 토론자를 모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의 강명윤 교수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에 있어서 뭐 요즘은 뭐 요약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는 게 새로운 추세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간도 뭐 그래서 가급적 저는 이제 말을 줄이도록 하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관계로 시간도 조금 이제 지체가 됐는데 오늘 이제 발제 두 분 중에 이제 이만재 교수님 발제는 이제 줌으로 하시기 때문에 지금 준비 과정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먼저 우리 그 송종영 교수님으로부터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먼저 발제를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안배를 해봤는데 대충 발제 선생님들은 20에서 25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토론자분께서는 약 10분 정도 하시면 세션 시간이 적절하게 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송종현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최근 몇 년간 이제 재허가 재승인 또는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좀 연구를 해온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는 내용들이고요. 사실 뭐 그 이후에 뭐 급격하게 뭐 개선되거나 변화된 그런 사항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좀 시차적으로 한 좀 지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게 우리 논의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런 점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와 같은 이제 재허가 재승인 제도가 도입된 건 2000년도에 방송법이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금 이제 지났고 여전히 그 재허가 재승인 제도의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라든가 절차 등에 있어서 부분적인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재허가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앞선 발표하고 좀 차별을 다음 발표하고 좀 그 차별을 두기 위해서 특히 그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이렇게 과거 역사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재허가 제도 재승인 제도의 도입과 전개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 그 방송법 제정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 2000년 이전에도 방송사에 대한 허가나 재허가 혹시 시작하신 절차 건가요? 제도는 소리가 안 존재했었는데요. 들립니다. 2000년 이전에 그 방송국의 허가 재허가는 전파법의 근거와 절차를 이만재 두고 있고 교수님 들리시나요? 허가는 방송행동 주무기관 소리 당시 안 역사적으로 들리는데 시작한 본다면은 건가요? 윤 교수님 문화공보부, 목소리는 들리고 공보처, 발표 목소리는 안 문화관광부 들리네. 등의 추천 어떻게 해요? 저 네. 연락해도 그리고 재허가는 연락들이 안 정보통신부가 지금 기술적 내용을 심사한 후 방송행정 주무기관과의 합의 절차를 거쳐 허가증을 교부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대체로 당시에 2000년 이전의 재허가는 3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의미의 형식적인 그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이제 방송법에 허가와 재허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 실시된 2001년도에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재허가 심사의 백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건데요.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다양한 심사 기준들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당시에 방송 허가 제어가 관련된 주무기관은 이제 방송위원회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도에 제어가 심사가 이제 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최초로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대한 제어가 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제어가 심사는 42개 사업자 506개 방송국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당시 제어가는 방송인의 제어가 추천과 정통부의 승인이라는 이중적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방송위원회의 심사 단계에서 제어가 추천 거부가 결정됩니다. 이 당시에 그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제어가 추천 심사의 기본 목표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지상파 방송 사업 운영의 건전성 제고, 품격 있는 방송 지향으로 설정되었고 심사의 기본 방향은 발표 내용에 적시된 바와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굳이 쓴 이유는 현재까지 이러한 어떤 기본 방향, 정책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좀 기본 골격들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본 사항입니다. 이 2004년도에 그 제어가 심사에서 심사위원회는 그 제어가 대상 방송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방송사업 수익의 사회 환원 확대를 권고하였고 과도한 협찬 운영 지양 그리고 협찬 고지 관련 법규 준수에 유의할 것. 세 번째로 시청자 민원 처리 절차 및 제도 개선과 소외계층 대상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과 같은 내용들을 제어가 심사 대상 사업 방송국에 공통적으로 권고를 하였고 제어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던 당시 지역 민방인 강원방송과 경인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문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방송이 문제가 됐던 것은 방송법 위반, 허가조건 위반, 허가 사업계획 불이행 등의 문제였고 경인방송은 자본 잠식 상태의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에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쳤습니다. 청문 결과 강원방송은 수용할 그 이행 계획을 수용할 그 능력과 역량들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제어가 추천을 하였고 경인방송은 이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어가 추천이 거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최초로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제어가 추천 거부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007년, 그러니까 3년 후에 또 다시 이제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제어가 심사가 있었고요. 41개 방송 사업자, 570여 개 방송국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제어가 심사 대비해서 좀 달라진 점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별, 매체별 중점 심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지역 방송 사업자, 라디오 전문 지상파 방송 사업자 등등에 대해서 별도의 그 차별화된 심사 기준을 제시한다고 했으나 내용을 들여다 본다면은 매체별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동일한 심사 항목 중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비중을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뿐이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체별 그리고 사업자별 특성들이 반영된 제어가 심사 기준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도 그 강원방송, 전주방송, 광주방송 등 3개 사업자 23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조건부 제어가 추천이 이루어졌고요. 이후 2010년 이후에 제어가 심사는 하나 달라진 건 2010년도는 방송평가 점수가 1000점 만점에 500점에서 400점으로 이때 내려지게 되고요. 심사 그 점수에 따라서 허가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차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 점, 이 점 정도가 변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그 제어가 재승인 심사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여러 그 진영에서 또는 여러 기관에서 제도의 그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한 건데요. 크게 보면 심사 기준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심사 그 절차와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 이렇게 좀 대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허가와 관련해서는 방송법 제10조 제1항에 그 적시가 되어 있고 제어가는 방송법 제17조에 그 심사 항목이 있는데요. 그 심사 항목들이 좀 중복성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쭉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실적과 계획에 대한 심사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리고 상당히 좀 추상성 높은 심사 항목, 그러니까 공적 책임
지역적 필요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다분히 좀 정성적인 그 판단들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개량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또 끊임없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방송 평가와의 이제 중복 문제입니다. 방송 심의 규정 위반 같은 것이 방송 평가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감점되고 있는 것이 제어가에서도 또 반영됨으로써 이중적인 그러한 적용이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아직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매체별, 채널별 특성들이 반영되는 고려하는 이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좀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게 방송국 단위 제어가 심사를 함에 따라서 이제 효율성들이 저하되고 있다. 그래서 방송 사업자가 단위가 아니라 방송국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동일한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여러 개의 방송국이 제어가 기간이 좀 달라지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들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방송국 단위로, 방송국이 아니라 방송 사업자 단위로 제어가 심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또 방송사 입장에서 제일 그 중요하게 거론됐던 것들이 유효기간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3년에서 5년까지 제어가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데, 지상파 방송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3년이 이제 기본이 돼 있고, 4년, 5년 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경우들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유료 방송 중에서도 이제 SO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5년을 부여하는 것이 거의 기본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고, 문제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4년 내지 3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혹시 좀 거꾸로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어가 심사 서류 간소화 필요성들, 굉장히 행정 낭비가 좀 과도하고 3년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또 제어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이제 점철되는, 그래서 방송사 인력의 행정 소모가 좀 과도하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어가 조건들이 방송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러한 가능성들도 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뒤에서도 제어가 조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민방 같은 경우에, SBS 같은 경우에 과거 2007년인지 2010년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주들에 대한 주식 배당을 몇 % 이하로 하라라고 하는 등과 같은 이런 제어가 조건들이 부여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가 좀 자율적으로, 주식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해야 될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까지 이 제어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들, 좀 과도한 자율성 침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역사적인 그런 전개 과정이었다고 본다면은,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하지만 이제 외국은 그럼 어떠냐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 미국, 일본과 좀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자료에 있는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되겠지만, 좀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다만 일본은 좀 우리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좀 방송 사업자들에게 그닥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과거에 좀 우리 제어가와 좀 유사하게 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데, 편성 비율이라든가 특히 재난 방송, 공익적 프로그램 등과 또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권 이런 것들과 관련된 조건들이 이렇게 좀 부여되는 그런 형태이지만, 절차적으로는 우리하고 행정기관 주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장 간소화된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핵심은 청원제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대상 사업자들에 대해서 FCC가 공시를 하게 되면은 시청자 단체 또는 개인들이 그 사업자에 대한 제어가에 대한 청원들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 청원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FCC가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거의 패스페일 같은 이런 형태로 좀 간소화돼서 제어가 심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제어가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제가 좀 결론에서도 그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제어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컴은 상당히 방송 사업자들의 상태, 경영 상태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백서 그리고 평가 보고서 이런 것들을 쭉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가 사업자 영국 제어가 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은 협상이다라고 저는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가는 것들입니다. 니네 우리가 봤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치를 가져갈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송 사업자하고 끊임없이 협력적인 관계에서 협의를 해가는 것이 영국 제어가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어찌 보면은 좀 컨설팅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들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어가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해서 한다.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되면은 일단 1년만 연장해주고 다시 재협상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는 이런 것이 영국 제어가 제도의 이제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조건을 부여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도 크게 편성 비율 중에서도 지역성 그리고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좀 담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조건으로 부여가 되고 있고요. 처벌하는 수단들은 뭐 크게 국가마다 큰 차이들은 없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면허 취소들이 되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면허 취소가 일본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영국하고 미국은 간헐적으로 그 지상파 사업자가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라디오 사업자들이었고 굉장히 좀 운영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러한 이제 몇몇 라디오 사업자들이 제어가 취소되는 그런 사례들은 영국과 미국에서도 간혹 있었다. 그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크게 보면 두 번째 파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제어가 재승인 조건 부과와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조건 부관사항이라고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건부의 법률적 근거 방송법 99조 제1항 2호에 근거해서 시정명령의 요건으로 허가 승인 조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17조 제3항 6호에서도 제어가 시 허가 당시 준수사항 이행률을 심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일단 방통위라고 하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별도로 그에 근거해서 별도로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부과할 때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것들이 있죠.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업자의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령상 부담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항 부과할 수 없다는 뭐 법령상 한계 그리고 목적에 의한 한계, 시간적인 한계 등등과 같은 그런 이제 한계들을 지닌 채 조건이 부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건과 더불어서 방송사업자한테 심사에서 많이 부족한 게 권고입니다. 권고의 경우에는 미이행 시 시정명령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행 방지할 수단도 방송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권력적인 행정작용,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해당된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권고 부여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행정지도라고 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했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방통위가 2008년에 이제 방송통신위가 출범한 해였었고요. 방통위 출범 이후에 2015년까지 진행된 허가, 제어가 재승인 관련된 심사 결과가 총 25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25회에 심사위원회에서 방통위가 부여한 조건 내용들을 조금 부관 사항들을 현황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25회의 심사에서 부과된 조건과 공고는 모두 280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당 평균 11.2건 정도였었고 조건이 63.9%, 공고가 36.1%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허가 승인같이 최초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경우에는 실적이 아니라 계획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건의 비율이 이제 높은 반면에 제어가나 재승인은 운영 실적 평가를 포함함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반영이 될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관 사항으로 부여된 조건이나 공고의 내용들을 정량적인가 정성적인가라는 그런 기준으로 좀 살펴를 봤었는데요. 정량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치, 수치로 이행 내용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고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의 좀 주관적인 해석이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량적인 것들은 10% 내외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정성적 내용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아서 이것을 이행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객관적 기준이 적용이 용이치는 않은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행정청의 판단의
재량의 범위가 좀 넓어지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관 사항이 정한 내용이 특정 행위를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봤는데요. 내용적인 어떤 행위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46%, 절차와 관련된 것이 39%, 중복된 것이 39%, 절차만 적시한 것은 한 15%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관사항 내용이 특정한 실적 이행을 요구하는 것과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것을 봤을 때 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것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방송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부여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바를 다시금 강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법률적 내용을 강조해서 부과되는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보도를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전문 표준 라디오 사업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또는 뭐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 뭐 이런 것들인데 법령 이런 것들은 이제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이후에 확인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서 조건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이제 판단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관 사항의 그 심사 항목별로 이렇게 본다면은 경영 기술 관련 항목이 36%로 가장 많았고 공적 책임이 25% 정도였습니다. 정성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거 사실 제가 뭐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하나 만들어 보고 그랬습니다. 조건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인데 그 수식어들이 굉장히 좀 형용사들이 많이 사용되면은 주관적인 판단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이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과도한 뭐 성실한 차질 없이 뭐 이런 것들 좀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의무를 이행했는가에 대한 기준들을 해소할 그런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건과 권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어떤 심사에서는 권고로 부여된 것이 다른 심사에서 또 조건으로 부여되는 뭐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다는 것들이고요. 또 조건과 권고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맺은 말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좀 같습니다. 영국의 사례에 좀 이렇게 주목해보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고요. 이게 방송사업자를 혼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 방송사업자들도 그냥 3년마다 돌아오는 또 우리 어떻게 디펜스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심사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방송사업자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제가 심사 계획서라고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좀 이렇게 덮어쓰기 해가지고 그냥 내서 과거 것들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책 당국이나 방송사업자나 서로 제어가 심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관문, 한번 혼나고 말면 뭐 한번 좀 또 혼나면 뭐 넘어갈 것과 같은 이런 인식은 조금 벗어나야 된다. 이게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정책 당국이 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보고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뭐 컨설팅 개념으로까지 좀 가는 이런 방식으로 제어가 심사가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 마지막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종현 교수님께서 주로 이제 지상파와 관련된 재허가 재승인제도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제어가 제도가 뭐 그동안에 뭐 아시겠지만 뭐 실효성이 있느냐 저도 가끔 심사를 해보지만 뭐 누군들 다 이렇게 뭐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형식적인 절차가 왜 필요한가 이제 그런 근본적인 회의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또 여기 오랫동안 우리 평가 제도를 해오셨어요. 우리 송정현 교수님은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너무 해박하시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시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영국의 사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어차피 통과가 될 거라면 보다 이제 방송사업자들이 그런 거 자기 어떤 자체 점검 같은 거죠. 그런 방향으로 실효성을 거두는 쪽면으로 이제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뭐 시간도 딱 맞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발제는 원광대학교 이만재 교수님께서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매체 특성에 따른 제허가 재승인제도 개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근데 발제 내용이 되게 많으신 것 같긴 하지만 저기 우리 또 일정이 있으니까요. 교수님 한 20분 정도로 간략하게 좀 요점 위주로 발표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만재입니다. 그래서 성 교수님께서 재승인 제어가 제도의 문제점을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뒤에서 첨부할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저 원고 자체가 이 종편 중심으로 이 사업자 재승인 제도를 좀 살펴보고 어떤 개선점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 그냥 제안하는 그런 수준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PPT를 보면서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이것을 올리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서는 종편 재승인 제도 현재 제기된 이슈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논의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종편의 도입 의의 그리고 재승인 제도의 의의가 뭔가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말씀드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편 제도 승인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 몇 가지 좀 최근에 나타난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10월 26일 언론 시민단체가 MBN 최초 승인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명으로 600억 원의 자기주식을 분식 회계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는 이제 6개월 업무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 점수가 650점 이하면 이제 재승인 취소 내지는 족보 재승인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640.5점을 받아서 미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락 기준인 그런 방송법 준수 부분이 이제 과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 의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런데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650점 미만이면 뒤에서도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방통위에서 이 의결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취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재량권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방통위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어떤 판결을 해도 법에 위배되지는 않은 그런 제도상의 상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 TV조선이 공적 책임 분야에 꽈락에도 불구하고 4월달이죠. 재승인 허가를 받았고, TV조선이 이제 조금 재승인을 받게 되죠. 그런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또 그게 이 법정 법정 제재가 이제 6건이 돼서 그 기본 조건부 승인을 위반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TV조선에서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그걸 상소를 할 경우에 법원에 결정이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또 논란이 제기돼서 어쨌든지 이 종편에 대한 재승인 취소가 실제는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이제 현재의 종편 재승인 제도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승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시장에 앞에서도 또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사업자들에게 재승인 제도가 형식적인 거고 이 방통위에서는 사업자 승인 거부를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이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는 부정적 효과. 그러면 이제 재승인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종편 자체와 재승인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환경이 이제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거죠. OTT나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쪽으로 우리 수용자들도 이 방송 콘텐츠 이용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다채널이 되면서 실제 해외 지상파나 뉴스 전문 채널이 어떤 승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 안방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SBS, MBC, 국회방송, KTV, 아리랑 이런 채널들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이제 뭐 정규 뉴스라고는 할 수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일반 정치 뉴스나 일반 뉴스를 제외한 정보 형태의 그런 뉴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편의 이런 프로그램 종합적인 편성과 뉴스를 같이 할 수 있게 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 미디어 환경에서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형태로 급격히 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하는 점을 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종편은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시장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상파의 이 매출 광고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위에 파란 것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고 이게 PP의 시장 점유율이 광고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종편 매출이 2019년 매출이 8,2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왔고 지상파 매출은 같은 해 2,800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제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이제 339억 원의 매출이 증가되는 그런 이제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편 도입은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다 보면 언론의 다양성과 방송 콘텐츠 산업의 육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논란이 많이 됐던 당시에 이 시장에서 종편을 새로 사업자로 허가하는 것이 우리 시장 크기에 올바른 정책적 선택이냐 이런 논의를 할 때 이제 방송사 경쟁을 도입한다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방송은 살아남고 퇴출될 방송은 퇴출되는 그러니까 기존 방송 시장에서는 공익 중심으로 안정된 사업 운영 안정된 사업 운영 방향이었다면 기조가 정책적 방향이었다면 종편 이후에는 경쟁을 통해서 좀 그런 발성하는 이런 제도가 같이 이 방송
목표를 달성하는 도입이 된 이런 그런 의미로 우리는 같이 당시에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논의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이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점을 신문산업 소생이 두 번째는 이제 그 신문산업 소생이 신방경영을 허용을 했고 실제 중요한 또 이슈가 됐죠. 그래서 신방경영을 허용을 했고 실제 지금 종편 4개가 신방경영하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신방경영하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의무 재전송과 이제 뉴스 보도를 허가함으로써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한 부분을 의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입 자체가 그 종편 도입 자체가 이제 뭐 후견적 공정관계라고 얘기하는 맥락에서 보면 정치적인 어떤 선택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결국은 재승인제도나 이럴 때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상의 특징상 신규 사업자, 종편의 신규 사업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조차를 제도적으로 이제 폐쇄한 형태로 종편을 도입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 제도를 재승인하면서 재승인제도를 운영을 하는 의의는 우선 이제 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 법이 재승인하고 최초 승인하고 재허가하고 최초 허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법조문으로 방송법에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은 이제 재승인 재허가가 이 최초 허가 승인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이제 법조문의 성격상 드러내고 있다 하는 점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종편이 갖는 독과점적 지위, 또 뉴스 방송이 갖는 여러 형성이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재승인을 최초 허가 못지않게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재승인제도라고 하는 것이 방송사과 공익 책무를 또는 시장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나 하는 부분들을 규제하는 강력한 그런 규제 수단으로 접근이 되고 있다. 취지 자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만약에 재승인이 거부됐을 때 해당 사업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겪게 되나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뉴스하고 종합편성을 종합편성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광고 직종 판매 제한이라든가 또 채널 이미지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제 만약에 이거를 또 새로운 경쟁업체를 종편시장에 도입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이제 신문산업에서 이제 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우려, 또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고용승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의무 재전송을 이제 중단한 상태에서는 이 종편사업자 재승인이 거부된다고 해도 그 사업자들이 겪는 그런 불이익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그러니까 재전송이 중단되기 이전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승인제도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승인 재허가 재승인 제도가 이렇게 제대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분화되지 못했다. 우선 재허가와 재승인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도 그 의의와 절차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제대로 나눠놓지 않고 매체별로도 법에는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이 좀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규 시장에 지상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신규 시장에 사업자를 진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특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종편은 이 방송을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이 지상파 중심의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종편 사업자의 진입 자체를 차단한 상태로 이제 재승인 제도에 대한 부분이 제도화됐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재승인 제도가 한계를 갖고 분화가 덜 된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기사에 나온 내용은 이제 이 종편 도입 당시 이 경쟁을 도입한 그런 사회 분위기, 또 오른쪽에서는 이제 미들법 통과 시에 일어났던 국회에서의 갈등,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재승인 제도의 실효성 부분도 이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앞에서 송 교수님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게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드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650점 미만 점수를 받았는데 그것을 방통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650점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재허가를 취소할지 조건부 재허가를 할지를 의결하는 게 법이 위임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 결과가 또는 심사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이 방통위의 어떤 의결을 하는 그런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 형태에 규정되어 있다. 그 부분이 올바른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방통위에서 이 의결을 자율성을 갖고 방통위에서 하는 절차라면 그거는 굳이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객관적이나 또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부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도 그게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그 최초 승인 당시에는 대부분의 허가나 승인 때 이게 선정된 사업자가 있고 탈락된 사업자가 있으면 그게 어떤 기준에 탈락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탈락을 보류하거나 조건부로 하거나 뭐 이런 그 임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탈락이 결정이 되면 그 탈락자는 그냥 탈락이 되는 그런 점들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게 이런 위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재승인 거부의 절차, 그 이후의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이 재승인을 거부했을 경우 신규 사업자 진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의 재승인 문제 논의나 이런 데서 거의 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편 사업자는 이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권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바른가 하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논의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도를 바른지할까 하는 맥락에서는
그래서 이제 종편이 이 시대에 계속 이런 그 승인 사업자로의 지위를 갖고 운영되는 게 한번 다시 검토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운영이 된다면 종편 도입 취지에 맞게 경쟁 효과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재승인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편의 독자적인 재승인 제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편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또 신규 사업자에게 시장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승인 제도가 필요하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조건부 재승인을 할 때 그래서 이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1년 후에 아니면 다음 재승인 시기 때는 이 승인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에서는 신규 사업자와 이렇게 병합해서 이 재승인 심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걸 발표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면 재승인을 그대로 거부했을 때 갖는 그 업체가 갖는 부담. 이게 이제 법으로는 뭐 1년 동안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년 안에 사업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음 재승인 사업 때까지, 재승인 심사 때까지 연기를 하고 대신에 신규 사업자와 경쟁을 하는 그런 말하자면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이죠. 이제 이것이 현행 방송법이 갖는 법의 취지 이런 것들과 일치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또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영국에서 제3파 방송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와 경쟁 체계를 이렇게 경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는 1993년에 채널3가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바뀐 사례가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것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종편 채널 전체를 재승인 전체를 신규 사업자로 재편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신규 참여 신규 참여를 재승인 조건으로 의결된 경우에 이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재승인 심사 때 예를 들어서 MBN이 신규 사업자 참여 재승인 조건으로 재승인이 됐다 그러면 그 MBN과 새롭게 희망을 그 종교 사업에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 사업자 모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재승인과 최초 승인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유리한가, 적합한가, 아니면 신규 사업자 중에 적합한 업체가 있는가, 이런 경쟁을 통해서 재승인의 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재승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연구자들도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이제 기본 계획으로 이 재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더 고시나 규칙 형태로 이걸 논문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 심사위원 선정 방법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현재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이 위원회에 위임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이 위원을 선정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이미 이런 심사의 결과가 방향 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심사위원 분야별로 이 심사위원이 예를 들면 방송 미디어, 법률
경제, 회계, 기술, 뭐 시청자, 소비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기술 분야 전문가가 방송 미디어 쪽 측면이나 또는 법률 회계 예산 쪽 측면까지를 다 심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또 방송 미디어 전문가가 이 회계 분야에까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심사하는 것이 심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부분에서 바람직한가 하는 면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야를 정해서 교수님, 전문적인 심사가 제 이루어지고 말 들리나요? 운영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번째는 죄송한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저희 것처럼 시간 심사위원 평가 제약상 점수를 마무리를 좀 의견을 반영하는데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어떤 점수를 맞게 되면 이게 재승인이 거부되는 그런 형태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명확히 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실제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 취지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급격한 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그런 트렌드 속에서 여전히 이제 종편이 종편의 도입 의의를 충실하게 종합 편성과 공정한 보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냉정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 종편이 잘하고 있다 이런 쪽보다는 이제 좀 우려를 하는 그런 쪽의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승인 제도를 효율성 높게 운영을 해서 재승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방법의 하나로서 이제 신규 사업자 진입 기회를 주는 제도를 재승인에 같이 운영을 하는 방법도 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나 방법, 심사위원 선정, 운영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그 근거들을 좀 마련을 해서 방통위원회에서 뭐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분야에는 자율성을 주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엄격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또 그런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들이 엄격하게 반영되는 그런 틀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요. 뭐 약간의 저기는 있었지만 뭐 무난하게 발표 잘 하셨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뭐 우리 이만재 교수님께서는 앞에 발제가 이제 주로 지상파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종편 재승인 제도에 이제 특히 이제 실효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주제 이제 토론자는 세 분을 모셨는데요. 김동원 전국 언노련 박사님 모셨고,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선생님 모셨고, 윤성욱 교수님 경기대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30분 남았는데요. 원래는 한 10분 정도 계획했는데 이제 마무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7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저기 보니까 시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7분 내로 이렇게 요약해서 발표를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순서대로 김동원 박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하는 발표는 먼저 되게 꼼꼼하게 제허가 그리고 종편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두 분께 좀 되게 감사드리고 저 다시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었는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종편하고 지상파에 대한 제허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까도 송정현 교수님이 역사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2000년 방송법이 전송 수단에 대한 걸 기준으로 해서 기술적 심사
토대로 해가지고 해왔다는 점들. 그리고 여전히 콘텐츠 단위, 뭐 저희가 CPN이란 말을 이제는 뭐 자주 씁니다만은 그런 전체 미디어 생태계가 아니라 그 중에 한 분야에 대한 것으로 집중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불가피한 정치적인 논란들. 그러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이후에 과기부와 방통위로 분리가 되면서 방통위가 사실상 종편, 지상파 그리고 보도 채널에 대한 이 허가 심사를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다 보도 기능이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종편도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종편의 MBN이라든가 TV조선 채널 A에 대한 것들도 그 법적이거나 또는 행정적인 심사 항목과 여부와 무관하게 5명의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내리는 결정하는 그 심사 자리가 상당 부분이 정치적인 여파와 영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사가 돼가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규제 감독기관의 그 법적 위상이라든가 그 업무의 한계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런 문제들이 그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심사를 갖다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구분으로 좀 세밀화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도 그 송정현 교수님이 지적을 하셨지만은 수차례 계속되고 양적인 지표들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두 개가 같은 방송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정 사업자로 되어 있는 KBS, EBS, MBC에게 제어가를 거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민영방송에 대한 압박밖에 되지 않는 거고 민영방송은 이 절차들을 갖다가 굉장히 귀찮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갱신 기대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우리는 연장될 것이고 다만 그 연장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과 그 권고를 부과할 것인가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특히나 민방 같은 경우는 아까 송정희 교수님이 그 표로만 제시해 주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조건과 권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항들은 사실상 고정적인 심사 항목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끊임없이 계속 아까 보니까 선생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권고가 특히나 경영 기술 관련된 조건과 권고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 얘기 뭐냐면 특히나 민영방송 사업자들한테는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이행 계획에 대한 미이행이라든가 또는 UHD와 같은 기술적 부분에 대한 투자 미이행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적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심사 항목으로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그때그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한 제허가 시스템 체제 자체를 분리시켜서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SO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방송 사업자가 아니라 방송국에 대한 제어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MBC라든가 SBS 같은 얘기를 할 때 본사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처럼 수많은 자회사와 또는 뭐 그 다른 미디어 기타 뉴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까지 다 포괄해 가지고서 사업을 갖다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에 한정된 본 채널만 검사를 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특히나 종편 같은 경우에 재승인할 때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MBN 얘기지만 MBN한테는 MBN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경제신문 그리고 또 그 매일경제 경제보도 전문 채널이 있습니다. TV조선도 다르지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가장 민감한 것은 그 내부의 미디어 그룹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매출이 서로 오가는가 서로 어떻게 터널링을 하거나 매출 몰아주기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돼야지만 이것이 애초에 신방 겸용을 허용했던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신문은 지능이고 그 종편 채널들은 엄격한 뭐 정치적인 내용 기재로만 가버리게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일하는 노동자라든가 시청자들을 위한 그런 심사가 아니라 규제 당국과 사업자 간의 줄다리기처럼 돼버리는 그러한 심사가 됐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중앙일보 4억을 지금 JTBC가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JTBC 상당 보수가 일산으로 옮겼고 그 여전히 JTBC 보도국은 중앙일보 소속입니다. 그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신문 사업자를 심사하는 건지 방송 사업자를 심사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심사의 범위와 대상들을 갖다가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춰가지고 먼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좀 얘기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오늘 논의 주제상 지상파와 종편에 맞췄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독과점 경향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 유료방송 채널 사업자,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허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KT, SKB, LGU 플러스 같은 3대 사업자들이 지금 SO들을 갖다 K브로 인수하면서 끊임없이 변경 허가를 받고 있고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허가의 그 변경 허가 또는 제어가에 대한 부분들은 과기부가 맡고 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유료 방송 사업자, 유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심사 항목이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대항목이 동일하다 보니까 현재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각 채널에 대한 권력들, CPS라든가 콘텐츠 피와 같은 공정화 거래 대가의 문제들 같은 것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만 한 번도 과기부는 여기에 대해서 규제라든가 뭘 내린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방통위 쪽에서 사전 동의를 한다거나 그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이것이 규제 대상은 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채널 편성의 권력뿐 아니라 VOD, OTT, 얼마 전에 KT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CGV라는 OTT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콘텐츠 단위에서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심사 체계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과기부가 관할하고 있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콘텐츠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든 아니면 투자도 뭔가 끌어낼 수가 있는데 너무나 파편화되어 있고 정치화되어 있는 현재 심사 체계가 맞는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너무 말을 빨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충분한 시간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우리 이제 김동원 박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플랫폼 컨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어가 이런 논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방송 산업에서 그 헤게모니가 점점 IPTV 사업자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제어가를 통한 어떤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공적 책임 부여 문제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좋은 지적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언론개혁 시민연대 김동찬 선생님 모시고 역시 한 7분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입니다. 일단 발제자 선생님들 발제 보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올해 방통위가 심사한 종편 재승인 결과를 두고 평가가 지금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제 동일한 결정을 두고 한편에서는 종편에 대한 명백한 봐주기라고 규정을 하면서 재승인 무용론, 또 그것을 넘어서 방통위 해체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게 종편에 대한 권력의 분풀이다, 정부의 언론 통제라고 비난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물론 제도적 미비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또 합리적인 심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승인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할 때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란 측면에서 지금처럼 재승인 심사가 그 자체로 정치 투쟁으로 비화되고 또 심사 결과에 대한 여론이 양극단으로 나뉘고 또 불신이 확산되는 이러한 현상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 한해 제어가 재승인 심사를 거치면서 이런 극단적인 현상, 평가들이 나타나는 원인을 진단하고 또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주장인지 토론을 하고 여기에 대처하는 것도 제도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 이제 다양한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있었는데 이런 구체적인 심사 케이스별로 좀 다양한 리뷰와 구체적인 평가가 더욱 많이 제출되어서 이 재승인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통위의 재량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한 적정한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논의 순서라고 할까요? 아니면 논의 방향 이런 것인데요. 오늘 저희 이 세션이 끝나고 나면 2시에 JTBC와 MBN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음 달인 12월에 지상파 제어까지 마치면 뭐 그 사이에 또 다른 방송사들이 심사를 받게 되겠지만 주요한 지상파와 종편 사업자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후에나 이제 제어가는 재승인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과연 그때까지 우리가 현행 진입 규제나 면허 체계를 유지하고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상파 방송에 대한 공적 책무 구성과 평가 체계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어 있고요. 또 종편의 경우에도 승인제 유지 여부 그리고 뭐 등록제로 전환하자는 주장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런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방송법 자체를 새로 설계하고 매체별 진입 규제 방식부터 정해야 이 면허 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거기에 맞게 손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3년 또는 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이 논의의 로드맵을 좀 학계에서 선생님들께서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지상파와 종편의 평가 체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전반적으로 심사를 단순화하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송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책무나 일반 의무화 같은 것들은 이 방송 평가를 포함한 연간 평가 쪽으로 좀 집중을 시키고, 이 면허 주기에 따른 평가는 그 특정한 해당 시기에 부여한 특별한 책무나 또는 아니면 이 매체 특성에 따른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의견은 공적 영역 심사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단과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인데요. 현재 뭐 이제 제어가 심사에 돌입하게 되면 방송을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고지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라든지 뭐 수용자 패널 조사라든지 지역별 공청회라든지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어떤 평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방송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이 수용자들의 불만과 니즈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좀 심사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종편 공정성에 관한 것인데요. 공정성의 가치와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를 통해서 공정성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꾸 규제를 쌓아 올리게 되면 자칫 과잉 규제로 흐를 수가 있는데요. 뭐 지난번 심사부터였나요? 저 정확하진 않지만 올해 방통위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종편의 승인 취소와 연결해 놓은 이 종편 재승인 조건이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량에 더해서 또 자의적 판단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라서 올바른 규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편 공정성에 관한 심사는 공정성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의 운영이 하나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좀 보장을 하고, 또 시청자위원회에게도 이 프로그램 평가뿐만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좀 지금보다는 구체적인 평가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역시 뭐 실효성 이제 측면에서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시청자위원회나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는 뭐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예전부터 계속 실효성을 좀 담보하기 위한 제안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KI 조사 같은 것도 있는데 결과를 반영한다든지 서베이를 해가지고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 이제 심사위원 자체에 한정된 풀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감안하는 이제 그런 방식들, 이제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윤성욱 교수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예, 7, 8분 내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학교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논의하지 못해서 대단히 좀 아쉽고요. 오늘 그 논의는 사실 학술적 자리이지만 정책적 논의이기 때문에 두 분의 발표문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정책적 논의로 토론을 할까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건 한 5가지 정도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을 테니까 한 2가지 위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3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제시만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방송사 제어가 재승인 제도의 개선 방안에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재승인 제도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정성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재승인 제어가 제도가 지향하는 목표와 원칙의 일관성, 그리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목표는 뭐 2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이런 방식인 거죠. 사업자가 그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자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제할 것인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제하든지 아니면 그냥 시장에 맡겨서 어떤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인지, 요 정책적 어떤 판단에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 선택이 정해졌다면, 우리 재승인 제도가 가지는 어떤 지향성이 정해졌다면 그것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초기 2000년에 이 제어가 제도를 가져온 초기의 어떤 방송법의 정신, 아까 손정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초에 허가한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3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 저는 이것이 조금 더 선호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이 원칙이 좀 지켜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정되게 정권이 바뀌어도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두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두 번째에 이제 강조하는 건 진입 장벽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재승인을 이후에 재승인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것보다는 최초의 허가 제도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재승인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제허가 제도가 어떤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결함이 있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 논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허가 심사를 우리는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고, 최초의 허가 심사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그 평가 항목을 보면 현재 어떤 평가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할 거니라고 어떤 계획을 물어보는 것들을 평가한다든지, 미래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그것을 추상적인 어휘로 어떤 포장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허가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지, 오늘 손정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완점들을 최초 허가 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어가 재승인 그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최초의 허가 방식을 잘 만들어주고 그 진입 장벽을 오히려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강조하는 거를 통하면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수님의 의견과 조금 일견 공감을 하지만 또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초의 허가제를 강화하되 이후에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재승인 제도는 오히려 좀 완화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견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발표해 주신 두 분의 생각의 그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원칙을 정확히 하고 진입 장벽을 조금 더 엄격히 하고, 세 번째는 재승인 제도의 어떤 신뢰성을 높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승인의 어떤 탈락 기준이 존재하고 승인 취소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차마 승인 취소를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저는 조건부 승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취소해야 되고 승인 취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참아 못하니까 자꾸 조건을 달게 된다는 거죠. 물론 승인 취소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실제 이 방송 사업자를 일단 허가해 놓고 이걸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취소를 해야 되나? 이거를 맞닥뜨렸을 때 실제로 그것을 취소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이제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건데요. 적어도 최초의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면 승인되지 말아야 할 방송이 사업을 한 것이고, 그것만큼 승인 취소가 명확한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을 어떤 조건부를 달아서 승인해 주다 보면 제 승인 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네 번째는 제도의 명확성, 구체성, 단순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정성적 평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량적 평가를 지금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재승인 제도가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몇 가지 정량적 평가로도 충분히 그 방송사업자들 평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컨텐츠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제작비, 또 정규직 고용 비율, 주주 구성, 또 재방송 편성 비율, 프로그램 수출입,
어린이, 노인, 뭐 이런 소외계층의 편성 비율, 이런 정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완전 좀 단순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시청자의 참여가 절실하다. 이게 되게 그냥 형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승인 제도에서는 시청자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지금 취약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도 의견을 그렇게 많이 개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시청자 의견이 많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제어가 심사 받을 때 사업자들이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악순환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효능감이 없어요. 내가 뭔가 의견을 얘기해도 뭔가 방송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얘기해도 방송사가 바뀌지 않으니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곳으로 떠나자 해서 이제 뭐 다른 플랫폼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청자 효능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좋은 말씀 하셨고요. 이렇게 시간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가장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유지하는 거, 정권에 따라서 그때그때 심사 항목이나 이런 게 이제 바뀌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제허가보다는 최초 이제 허가를 할 때, 그때 원칙을 좀 수립하는 게 좋다는데, 앞으로 또 최초 허가가 될 게 그런 사업이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또 공통적인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시청자의 의견이 재허가하는 과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에, 그리고 여기에 또 혹시 뭐 간단하게라도 이 질문 꼭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이나 코멘트도 좋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혹시 말씀하실 분 있을까요?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연석 교수님도 약간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그런 부분 종합해가지고 송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어가라는 건 앞으로 사업을 잘할 수 있느냐를 또 봐야 돼서 계획의 비율이 있고, 그래서 방통위의 그 심사 기준도 보면은 이제 큰 대항목 말고 중항목 단위가 있습니다. 중항목 단위에서는 실적과 계획을 분리하기 시작을 했는데 배점은 거의 5대5로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방송평가의 중복도도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뽑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실적은 이미 방송평가를 통해서 많이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 부분이 조금 제가 그냥 임의적인 실적 4, 계획 6, 이거는 항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와 중복도가 많은 항목들은 이제 계획을 더 많이 봐야 되고, 그런 정도로 조금 이제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김동현 박사님 얘기하신 거는 좀 중요한 이제 이슈 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방송사가 이제 미디어 기업들이 이제 되니까 또 다른 플랫폼이라든가 다른 미디어와의 연관된 그런 영역들을 갖고 있고, 그게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제어가나 재승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법에서 정한 대상 사업자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사업자의 심사 과정에 있어서 자료 제출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좀 오늘 좀 감명 있게 들었고요. 이런 거는 좀 제어가 제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 교수님 말씀하신 허가 때문하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아까 이제 안정성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고시화를 시키는 것들인데요. 지금 현재 기간통신 사업자, 그리고 위치 정보 제공 사업자, 방송 광고 판매 대행 사업자의 허가는 고시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점하고 심사 항목이 이제 고시로 만들어져 있고, 방통위도 이제 방송 사업자에 대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계속 저도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안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고시라고 하는 건 또 이제 재개정이 또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이걸 그래도 시행령 단위까지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왜 지상파방 사업자가 제어가 유효기간을 3년밖에 못 받냐는 우스갯소리로,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방통위원회 임기가 3년이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방통위원들이 자기 재직 기간 동안 재임 기간 동안에 제어가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견해나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영향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전적으로 이제 고시화한다거나 시행령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게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거거든요. 예측 가능성들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노력들 그런 거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혹시 이만재 교수님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거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선생님들이 이 매체별 또 특히 대형 통신 계열의 플랫폼의 제어가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병합된 근거 이걸로 운영이 되는 부분 이거 뭐 전적으로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이런 큰 재승인 제어가 관련된 이 정책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로드맵 형태의 연구가 이제 좀 학계에서 제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계의 그런 연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좀 정책적인 과제들을 이렇게 연구자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 뭐 이 논문상의 문제랄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별 연구자 수준에서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 동의 말씀을 드리고요. 윤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이 최초 허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더 강화하고 그걸 잘하고 재승인 제도는 이제 최초 허가 시 이미 재승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허가 받은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매체별로 이렇게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특히 종편 같은 경우는 이 방송 시장 자체의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매체의 속성상 이제 이 재승인 제도의 이제 재허가 부분, 신규 시장 허가 부분을 도입을 하는 쪽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는 연장선상에서 이 신규 사업자와 재승인을 같이 논의를 한다면 그 신규 사업자들의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 시장의 다른 의견들을 그 매체 도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그런 점에서 좀 의의가 있지 않나. 좀 더 광범위한 의견을 그 재승인에 반영을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동훈 선생님 좀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데 이 종편이 이 보도의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는 이 재승인 문제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일정 부분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한쪽 측면에서 이런 이 보도 채널이나 종편 채널뿐만이 아니고 이 인터넷, 모바일, OTT, 유튜브 이런 환경, 이런 속에서 유통되는 그런 가짜 뉴스 내지는 가짜 정보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재승인 제도보다 좀 더 광범위한 그런 형태의 이런 문제점, 뉴스 프로그램 또는 보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좀 그런 큰 틀에서 재승인 제도를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자 선생님, 저 잠깐 발언 1분만 해도 될까요? 30초. 예. 특별히 허락하겠습니다. 아예 하십시오. 꺼졌나요, 네. 이제? 윤성욱 교수님, 예, 연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30초만 쓰겠습니다. 저도 다 공감하고 또 아까 강 교수님께서 최초에 허가할 일이 이제 있을까? 맞아요. 최초에 허가할 일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재승인 제도를 통해서 어떤 통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권에 따라서 사업자에 따라서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재승인 제도를 뭔가 강화하거나 그러면 방송사업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힘들어져서 오히려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오늘 이만재 교수님께서 해주신 종편 채널이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재승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통제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신규 사업자를 같이 심사함으로써 재승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냥 신규 사업자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다 제도를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지 재승인 제도를 통해서 뭔가 통제하는 것은 여전히 이 방송사업자들이 정권에 따라서 통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윤 교수님은 이제 정권에 따라서 이제 사실 악용될 소지, 뭐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기준을 바꿔가지고서 통제하는 뭐 그런 지렛대로 쓰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아니신가 이제 그런 말씀이 들었고요. 예, 좋은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또 오늘 이 주제는 사실은 좀 뭐 우리 방송의 어떤 규제와 관련돼서 이 제어가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 중에 하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를 사실은 갖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방대한 논의나 아니면 실효성을 높이는 아주 좋은 지적들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1시간 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좋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게 이제 정말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아까 고시나 또는 더 높게 실효성 그런 시행령 단계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거에 그때그때 고무줄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들 같은 것들도 이제 잘 이제 이게 정착이 돼서 조금 더 이제 실효성을 좀 담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오늘 아무튼 참석해 주신 분들, 하여튼 네트워크 관리하시는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